오늘 보수의 정신을 살펴볼 건데, 보수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보편 타당성이 입증된 원칙과 가치들, 이거를 수호하고 지키자,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많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거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추상적이면 안 돼요. 이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투쟁을 하고 뜨겁게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지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인간은 작아요. 우리 인간이 보수주의 원칙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권력 분립, 상권 분립, 사유재산, 가족, 점진적인 개혁, 권력에 대한 이해, 강력한 안보, 이게 지금은 정리가 된 거지만요, 옛날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는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먼저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켰고 옳다고 입증한 것들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거대한 기둥들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제가 6가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 인간. 우리 보수도 인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제어된 권력. 세 번째, 자유. 네 번째, 사유재산. 다섯 번째, 힘을 통한 평화, 안보. 6번째, 우회 요소가 나옵니다. 가족입니다. 이 원칙과 가치대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얼마나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가, 한국 사회를 거울 삼아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수 당신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좌파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누가. 근데 그들의 인간론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뭐 먼저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을 앞에 배치할 거야, 뭐 그런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에서 그리는 인간론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보수의 인간론 첫 번째,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최고로 자기 자발성을 뽐낸다. 이게 시장 경제를 신뢰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조별 과제가 왜 안 되죠? 각자 다 자기 보존성이 있는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시장 경제가 왜 탁월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할 때 내 이익이 보장될 때 가장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커질수록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나오고 좋은 기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인식의 한계. 우리 인간은 인식의 한계를 갖습니다. 어떤 인간도 세상 모든 만물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복지, 교육, 교통, 건축, 역사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인간은 인식의 한계를 갖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똑같은 인식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세상 모든 영역을 관장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폐해가 생긴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야수성. 인간은 개인일 때 도덕적이고 책임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대중이 될 때 가장 무서워지죠.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왜 키보드 워리어가 되죠? 익명이라는 공간, 집단 속에 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단 속에 속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야수성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중이라는 단어,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도 아주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뭐만 하면은 국민, 뭐만 하면은 대중,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를 말하죠, 그죠? 근데요, 대중의 정서와 대중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특정한 정보를 주는 어떤 엘리트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집단 속에 숨어서 아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이 대중됐을 때의 야만성을 드러낸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모방, 애정, 보호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의 표현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방이라는 틀에서
옳은 행동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성숙될 때에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당위성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성숙은 가정 안에서 먼저 길러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보수주의 인간론 중에 가장 중요한 중 하나입니다.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나면서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죠, 그죠? 여자는 여자의 기질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기질이 있고 남자 고유의 기능이 있다면 여성은 여성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이 차이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다라는 게 보수주의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차이를 인정을 한다는 거, 이게 우리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2번째, 제어된 권력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상원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모델을 따온 겁니다. 하원은 로마의 호민관에서 모델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은 로마의 집정관에서 모델을 따온 겁니다. 이만큼 오래된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 채택이 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죠, 그죠? 대한민국 헌법 1조 뭐죠?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공화국이라 할 때 권력이 분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머나먼 서구에서 온 건데 대한민국의 세팅이 될 때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제대로 착상될 때에는 거의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공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의원내각제로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밀었던 사람이 당시 한민당입니다. 정당이.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대통령제, 상권분립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투쟁해서 상권분립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왔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아주 소중한 거냐면은 2000년 서구 역사 가운데에 온갖 왕국의 성공과 실패와 민주정의 타락과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제도로서 세팅이 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세기 사람이고 이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1세기, 마키아벨리가 1500년대 사람, 몽테스키에가 프랑스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봤던 건 뭐냐면은 인간 본성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뭘 경험했던 사람이죠? 고대 그리스 세계가 붕괴됐던 걸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야, 왕정은 혼자 권력을 다 점유하다가 국민들이 자발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발성이 없어져. 왕 혼자 이렇게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끝나버려. 왕정의 실패 지점. 그 다음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공동체의 엘리트들이 나타나서 집단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귀족정이다. 근데 귀족정 또한 단점이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이 책임이 되니까. 그러면서 공동체가 내부적 외부적 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우르르 폭삭 무너진다더라. 그 다음 나타나는 논의는 우리 백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테네가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 민주정조차 대중들이 타락하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나라가 가야 될 방향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게 되면서 나라가 거꾸로 가게 되면서 망한다더라. 그게 아테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정도 안 돼, 귀족정도 안 돼, 민주정도 안 돼. 그래서 이 세계를 섞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힌트를 딱 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로마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로마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세계를 합쳐가지고 혼합정부를 만들었거든요. 대통령에 해당하는 집정관, 귀족들의 정치를 대변하는 원로원,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호민관.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거예요. 재산을 가진 남성들은 법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의 이권을 보장받았죠. 일반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으니까 이제는 로마 공화국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그래서 호민관을 통해서 민의가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원로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집정관은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면서 로마가 잘 굴러갔는데 근데 그 로마도 어찌어찌 하다가 붕괴됐어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체제의 붕괴를 본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체제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종교 내전하는 걸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해서 뭔가를 내놔야 됐는데 혼합정부를 내건 거죠.
몽테스키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자기가 알던 정치체제가 완전히 붕괴하던 걸 다 본 사람이고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 다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2000년 역사가 쭉 흐르면서 많은 왕국, 많은 제국, 많은 민주정이 있었는데 각자의 단점을 노출하면서 다 붕괴가 됐고 최종적인 교훈은 뭘로 나왔다? 그래도 혼합정부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권력 시스템만 잘 이렇게 설계하고 제어를 하고 압박을 하면은 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위에다가 삿대질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대통령 탓. 저 위에 있는 권력의 상층부만 잘 관리하면은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권력 참여자들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국민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 세계관의 부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대중 국민을 거의 절대선으로 가르치죠. 그죠? 아테네 때도 민주정치를 했고 프랑스 혁명 때도 대중들이 막 의로운 분노를 갖고 루이 16세의 목을 쳐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오바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세계관에는 아주 중요한 결점이 있어요. 대중들은 잘못 없냐 이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잖아요. 대중들이 타락하고 대중들이 우매하고 대중들이 욕심이 넘쳐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데모스 크라토스, 헬라어로 데모는 뭐죠? 민중, 크라토스는 지배란 뜻입니다. 대중이 지배체제의 지배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첫 번째 가져야 되냐면은 기계적으로 투표권만 행사하면 안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퀄리티를 개선하지 않고 민주주의 하잖아요. 망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돌프 히틀러. 나치 정당, 좌파에서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모든 것들, 뭐 노동자, 분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파 쪽에서 매력적인 것들, 국가 중심의 원큐에 효율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온 다음에 뒤에 뭐가 붙죠? 사회주의 노동자당. 본디 이거는 포퓰리즘 운동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된 계기에는요, 혼자 탱크 밀고 쳐들어가서 국회의사당을 박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당시에 독일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총통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저 사람인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근데 절차 가운데에 기본 인권이 무시당했고 비밀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게 됐고 유태인들의 권리가 박살나게 됐으며 사법부가 폐지가 되게 됐어요. 근데요, 마치 이재명과 개딸들 그 세력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절차를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행정부에 대한 존중 같은 거는 싹 다 빠지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독재는요, 전체주의는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왜 성공되었는가? 민주적으로 성공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땅을 무료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김일성이라는 자에게 권력을 다 몰아준 거예요. 중국도 똑같이 땅 부자들의 땅 갖고 와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권리를 추가적으로 획득한 원래의 농민들이 지주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된 장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50년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진열장. 베네수엘라 잘 살았어요. 지금은 쓰레기통 뒤지는 나라가 됐지만 차베스 마두로라는 사람이 석유를 갖고 다 돈을 벌었죠. 그 번 돈으로 전 국민한테 복지를 나눠주었죠. 복지를 받은 국민들은 노동을 안 해도 막 공짜로 돈이 오네? 노동 안 해.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기우뚱기우뚱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계 GDP 4위까지 잠깐 올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반세기 만에 이렇게 쓰레기 뒤지는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로? 민주적 절차로. 보수주의자들은 그럼 뭘 믿냐면은 존 롤즈라는 사회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공적인 영역이 통치가 될 때에는 public religion, 공적인 이성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론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중들은 그 인식 잘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또는 지도자의 선택이 99%의 국민이 반대할지라도 공적 이성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지지할 줄 아는 것도 국민들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포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유상 무상 차관을 얻어와서 대한민국이 그려놓은 모든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걸 쓰겠다. 근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느냐 이러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깽판 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막아섰습니다. 일본의 신식민지 정책을 규탄한다.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죠? 친일 매국 윤석열 즉각 탄핵, 친일 해법 강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호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아직도.
근데 이거를 지금의 산업화 세대가 과거에 싸워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다 연로하시고 전투력이 많이 깎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자였잖아요. 이렇게 선택했겠죠. 비판받는 게 두렵고 이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내 그 뜻을 존중해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했겠죠.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학생들을 혼냈어요. 그게 보수주의자의 길입니다. 그게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하늘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고 수차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달려있는데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이러한 난리를 피우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어떠한 조항에도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을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런 용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시작은 처음부터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발전해도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잘 제어된 권력체계를 민주라는 이름으로 겁탈하고 파괴하고 상권 분립을 유린하려는 세력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이재명, 나를 수사하는 검사 4명 다 탄핵당해라. 탄핵 발의되는 순간 검찰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대북송금, 김혜경과 법카 이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 그랜드 슬램. 근데 이 사람이 9월에 내려질 선고가 결정적입니다. 선거법 위반. 나는 누구를 모른다. 대장동은 쉽게 말해서 80억을 놓고 8천억을 벌어간 사건이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에서. 근데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죠. 거기에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선거 치를 때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뉴질랜드 함께 간 사진, 동영상, 녹취록 다 났기 때문에 이거는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검찰이 1심 구형을 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한테 몇 년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받아서 재판부가 10월 초에 이 사람은 몇 년형이다라고 내리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법조인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녹취록, 동영상 다 있기 때문에 증언들 다 겹치기 때문에. 그럼 이게 1심에서 이 사람 유죄 뜬다 10월 초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3심까지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심에서 유죄가 된다라는 건 뭔 사인이냐? 첫 번째,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 못 나갑니다. 다음에 의원직 날라갑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가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벌금 440억을 토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재명은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는데 아니 뭐 범죄자가 감옥 가는 건 당연하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건 알겠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인하고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자기를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검찰을 탄핵 시도하고 뒤에서 개딸들이 그걸 응원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권 분립의 붕괴의 징조입니다. 감성이 내 편이 이기면 된다라는 진영 논리가 이 수천 년간의 지혜와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납니까? 방통위원장도 탄핵당해라. 탄핵. 요즘에 뉴스만 키면 다 탄핵입니다. 이 방통위원장을 왜 지켜야 될까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바꾸잖아요. MBC의 사장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론사 2개가 뭡니까? JTBC, MBC죠. MBC, JTBC는 항상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영상에는 조회수가 100만, 200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MBC를 놓으면은 이재명도 감옥 가는 거예요. 여론 조작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방통위원장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못 맡기죠. 탄핵. 무조건 다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마음껏 파업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국정조사 동해안에서 석유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윤석열이 뒤에서 뭔가 조작한 것이다. 그 진짜로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아니면 수용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는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의석수를 기존을 낮추겠다는 것도 지금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상권 분립이 아예 살살 녹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 바쁘시죠. 살아가는데 할 일 많죠.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공화국이 녹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거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대한 뜻을 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렇게 청년들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나라 진짜 청년들이 포기하잖아요. 이대로 진짜 녹슬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만 명 넘었으니까 탄핵 당해라 뭐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간첩 잡는 거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폐지했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도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한테 다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든 걸 다 갖겠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 정도가 아니고 간첩 잡는 대공수사 능력, 검찰의 수사 능력,
행정권, 이제는 사법부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적인 통제를 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평온한 사회를 살아간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임무랑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탄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이해하려면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이해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사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라고 여겨지고 탄핵당했죠.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라고 죄를 명시를 하고 당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때 헌법재판소도 그런 관점으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요죄 이후에 재판에서 강요죄가 유죄로 판결됐을까요? 무죄로 판결됐을까요? 무죄입니다. 왜? 기업인들을 강요한 실증적 물증이 하나도 발견 안 됐거든요. 강요죄가. 두 번째, 직권남용죄. 이것도 무죄입니다. 최순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는 물증이 단 하나도 안 발견됐기 때문에. 왜 탄핵당한 거죠 도대체? 그래도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지 않냐? 박근혜 몰랐다는데? 그러면은 묵시적 청탁이다. JTBC에서는 지금 JTBC가 최상배 특검법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태블릿,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에 기밀을 담아서 최순실한테 줬다. 최순실이 썼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JTBC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손석희가 그렇게 떠들다가 그 태블릿에서 최순실이 아니고 다수가 썼다라는 게 드러나자 손석희가 뭐라 했어요? 어쩌면 태블릿은 필요 없는 줄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다 던져놓고 탄핵당하고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럼 그 태블릿은 도대체 뭐냐? 재판 결과를 딱 까본 거예요. 1심 재판 때 국과수가 태블릿을 다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당시 JTBC의 보도와는 다르게 최순실 혼자 쓴 게 아니고 복수가 썼기 때문에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이걸로 탄핵시킨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어떻게 탄핵됐냐면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탄핵 소추가 됐고 국회에서 합의가 됐고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탄핵이 소추가 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사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죠? 경찰 수사 중인데 최상배 특검법 최근에 발표가 나왔지만 최근에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공수처의 수사 과정 중인데 탄핵을 하겠대요. 그럼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감촉 빼고 이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앞으로 온갖 이리떼들이 뻑하면은 대통령 제끼고 1, 2년 안에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다음 대통령 해볼래. 나와. 탄핵 드라이브. 세력 모아서 언론사 매수하거나.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저건 뭐 2년 안에 내려오겠나 뭐. 지지 안 해. 이제는 보수 시민들은 뽑아놓으면 뭐예요? 탄핵당한데 안 하려니까 정치 안 볼래. 그냥. 점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권력 탈취와 이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지금 약간 목적이 다른 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서 뭔가를 많이 한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은. 그러다가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이 살짝 바뀐 게 민주당의 이 두 거두인 위성정당처럼 돼 있지만 조국 정당은 이 두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요. 이재명 아까 제가 뭐 그랜드 슬램 중에 슬램을 말씀드렸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죄가 정경심 재판에서 다 유죄가 떴습니다. 이것도 못 도망갑니다. 그 입시비리. 근데 6년 전에는 박근혜 죽이고 사회주의 체제 만들기 이거였다면은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민주당 집단에서 거의 사이비 교주처럼 종교화된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종교전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지금 큰 위험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 가는 거는요 단순한 정치적인 복수심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지 않으면 더욱더 폭주를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상권 분립이 파괴가 될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지 않으면 더더욱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양심과 상식이 사라져버린 저 영역을 바라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더욱더 악인들이 날뛸 수 있는 무대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의 보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는 양심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외쳐봅니다. 사법부는 법리대로만 판결해라. 사법부는 법리대로만 판결해라. 사법부는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헌법만 바라보아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판결해라.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만 바라보고 판결해라.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멋지죠? We the people.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주창된 인간 생명의 귀중함, 인간 가치의 고귀함, 그 기원으로서의 창조주가 명시가 되었죠. 뭐냐면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생명, 사람 신체, 사람의 자유, 사람의 재산, 어떠한 존재도 건드릴 수 없어. 왜? 누가 담보하고 있다? 신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언 그대로 그 인권의 가치를 담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어디까지가 인권이냐,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한쪽에서는 자유라는 것은 백인, 흑인 다 포함되는 거지. 근데 남부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싫어, 흑인까지 자유인에 넣어주게 되면은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때문에 돈이 안 남는 거죠. 근데 북부 입장에서는 양심적으로 찔리는 겁니다. 야, 언제까지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보를 보일래? 근데 먹고 사는 거를 건들 때 항상 전쟁이 납니다.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부에서 제안했어요. 노예제를 유지하게 해주면 전쟁 그만한다. 근데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칸에 거절했어요. 싫어. 너네가 먼저 연방을 찢어놓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너희를 들어버릴 수 없다. 전쟁하자. 언제까지? 양쪽이 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북부에서는 온갖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전쟁 중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인의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싫어. 전쟁 중에 그런 거 없어. 링컨은 왜 이렇게 자유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방의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링컨의 위대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의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죠. 링컨의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눈을 떴고, 그거는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거구나. 미국에서 이 흑인들을 해방한 것처럼 조선에도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청년 때 목격했었던 조선인들이고 노비들이고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다. 서양에서 일어난 자유의 확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양의 질서는요, 여기 보면 중화질서죠. 중화질서. 천자, 하늘의 아들이 황제고,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 중국이고, 중국 주변에는 다 오랑캐다. 이 오랑캐들이 살아남으려면은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아라. 이 조선 500년 체제가 그러한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랑캐 중에 하나로 남을 테니까 우리를 때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 동양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황제 위에 어떤 존재가 없어요. 서양에는 뭐가 있죠? 교황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양에서 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했나를 이해하려면요, 기독교회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동양에는 뭐가 없죠? 황제 위에 초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황제의 권한은 어디까지 미친다?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유교적 가정질서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화질서에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명나라로 건너가 문건을 보잖아요. 청나라 황제를 아버지로 묘사해요. 그리고 조선의 왕을 아들로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중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어서, 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라면 조선 내의 모든 왕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정렬시켜라. 우리 유교적 가정질서는 철저하게 중화질서에 적응하려고 했었던 큰 틀 안에서 전체주의성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질서에도 다 개입을 하고 모든 거에 다 개입을 했죠. 쉽게 말하면 동양은 황제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도 포기하지 않고 황제가 다 관장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서양은 뭐가 달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자 야누스, 마틴 루터, 동양에서 없었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황제, 이거 네 영역 아니야. 위클리프가 뭐 갖고 싸웠습니까? 교황한테 싸웠지만 당시에는 황제랑 교황이랑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둘 다 싸운 겁니다. 위클리프가 당시에 뭐 어떤 금기를 건드렸냐면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게 했어요. 당시에는 라틴어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나가는 꼬마애도 영국어로 성경 볼 수 있게 해줘. 성경 보니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성경 보지 말고 보라 이런 거 없는데? 야누스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체코어로 성경을 보게 해라. 교황은 바벨론 음녀다.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화형당해 죽었어요. 마틴 루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딱 박았어요. 이러이러해서 기존의 캐톨릭 체제는 잘못되었음. 근데 이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 뭐냐면은 처음에 정치인의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다 정치 권력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정치체제가 흔들리면서 황제와 교황이 건들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있구나.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발언의 자유 줘. 종교개혁을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죠?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줘야 하거든요. 출판의 자유. 종교 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모여야 되잖아요. 결사의 자유.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사람 뭘 강조했냐면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받아야 된다. 그 전통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 영역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정부가 가격 통제하면은 그거 안 돼. 수요와 공급한테 맡겨. 정부가 나서서 이 땅에는 누가 가서 일하고 명령하지 마.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 직업 선택해서 분업하는 게 최고야. 종교개혁 이후의 산물입니다. 원래 서양의 전근대 영역도 정치가 다 했어요. 근데 이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영역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종교와 경제의 영역이. 근데 동양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통용되는 게 빨간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까만 나라는 완전히 그냥 절단난 나라. 북한 저기 있죠, 그죠? 이런 데서는 아예 종교가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 조선은 그럼 이런 위대한 서양의 전통을 어떻게 이식을 받았냐 이거지. 두 가지 루트인데 하나는 서양 선교사들 루트고 하나는 이분 때문에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만동묘 송시열이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명나라의 황제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모셔라. 이게 이제 조선 전국이 있었고 이게 중국에 대한 철저한 맹종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뭡니까? 1871년에 일본에서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토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영국의 해군과 독일의 육군과 러시아의 행정 시스템과 미국의 산업 시스템을 배워와라. 전 세계로 청년들이 나가서 문물을 습득을 할 때에 조선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에 온 미군 병사들을 혼내줬다 이러면서 신미양요 1871년 오랑캐는 꺼져. 그러고 조선이 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왜?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으니까 대한제국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 사제 포함해서 8,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근데 이거를 뚫고 누가 왔냐면은 영국이랑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교지가 아닌 곳에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제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완성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면은 고종의 권위에 부딪히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24살에 한성감을 갇혔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미국의 정치 제도만 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 뭔가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1903년에 직접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이 정치와 종교 개혁을 다 변혁을 일으켜서 미국과 영국의 선진적인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로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유의 눈을 떴는데 제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자유정부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인이 각성되고 일어났을 때 그 자유인에 걸맞는 정부가 세워지는 걸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의 소원은 자유인데 자유란 뭐다? 자유는 도구입니다.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자유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목적 지향성이 없으면 자유를 박탈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본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헌신, 봉사, 공동체에 대한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가족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애국심 이런 걸로 연결되라고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고 자유는 도구입니다. 멋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차적으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조선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고종의 황제 시스템도 방해거리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도 방해거리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일제 시스템에 대한 분노. 그래서 평생 동안 싸워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이번에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억압하는 외세로부터 드디어 물러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인이 되어서 이 자유정부를 지키고 갈고 닦자. 근데 이 자유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혼율. 2013년에 이혼율이 1.1명이었어요. 인구 1000명당. 작년에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에이즈 치료비가 다 복지 자금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2013년에 에이즈 치료 비용이 530억 써였거든요. 작년 에이즈 치료 비용이 1,300억입니다. 2배 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에이즈의 90%는 동성애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이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50%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10대, 20대가 50% 하고 있습니다. 유통, 소비 말고. 이게 정확하게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멕시코는 마약이 이제 소비가 아니고 거기는 산업과 문화가 됐습니다. 집에서 길러요 그냥. 집에서 마약 재배하잖아요. 17살짜리가 2천만 원씩 버는데 공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여러 부분이 부식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유재산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떠받치는데 사유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하고 63년에 대통령 선거 나가시거든요. 그 기간을 의장 기간이에요. 국가 최고 재건회의 의장 시절이 61에서 63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으로서 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녁식을 갖게 되는데 동영상 찾아보면은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훔치거든요. 다시는 이 나라에 나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말한 요지가 뭐냐면은 거룩한 군인의 희생 위에 존립할 수 있는 국가란 본디 국민의 제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라야 그 가치가 긍정되는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전쟁 때 그 수십만의 그 군인들이 죽고 피 흘리고 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숭고한 희생들이 많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유라는 것은 본디 국민의 제 권리,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인으로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그 뒤로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재임 기간만 하더라도 61년에서 79년까지 GDP 20배 성장, 무역 규모 30배 성장,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발판을 깔았습니다. 우리나라 K방산 잘 나가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몇 배 늘었는지 아십니까? 2배. 전체 액수가 2배 늘었어요. 근데 이 무기가 언제 거의 다 국산화된 거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국산화된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출발 박정희 대통령 70년대에 반도체 육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원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갈고 닦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또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조선, 현대건설 모든 것들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도달하는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경제 성장이었다. 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력 자유와 더불어서 경제력 자유까지 합쳐서 정말로 선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룬 국가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만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더 불행하죠. 오른쪽에 가면은 일본 애들, 위쪽으로 가면은 러시아 불곰, 왼쪽으로 가면은 팬더, 위로 가면은 돼지. 근데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엄청난 압력을 돌파하는 것도 힘든데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사적 재산이라는 거요,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부식이 되고 정치 건달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유치한 수준으로 유린이 되고 있어요. 막 던져요. 그냥 뭐 25만 원씩 뿌리겠다. 조국은 사회연대 임금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동해서 비슷하게 줘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박찬대,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도 퇴행했다. DJ 가치로 차별 없을 것이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시동거는 국회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입니다. 이 지역의사제는 뭐냐면은 의대 졸업했어? 수고했어. 근데 지금 각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니까 너 일로 와. 여기 그 천안에서 근무해. 의사로 몇 년이요? 물어볼까? 10년 해. 10년. 이사 가도 되나요? 못 가.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 자격 박탈.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이거 공산주의죠 이거. 항상 좌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좌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빨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광분하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좌빨 정책입니다. 왜냐면 이게 김일성이 토지분배하던 때랑 똑같이 이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뉴스 일면 보면요 막 맨날 누가 어쨌고 저쨌고 막 특검법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뉴스, 우리의 정치 체제와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막 올라와 이러는 거. 중대재해처벌법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로 CEO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이미 있어요. 이게 이미 지금 통과가 됐고 5인 이상 기업도 다 이제는 적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빠져서 다쳤어요. 무릎 까졌어요. 나는 어디가 신체적인 어떤 아픔이 왔어요. 정신적인 우울증이 왔어요. 심각하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금전적인 손해배상만 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 받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원래는 50인 이상 기업인데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어요. 이거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조심하려고 하겠죠 오너들이. 근데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감옥 가요. 중소기업은요 특성상 아시겠지만 사장님 감옥 가잖아요, 회사 문 닫아야 돼. 중소기업은 그 개인의 역량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를 도대체 왜 했을까? 민주당은 이 사람들 때문에. 민노총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민주당도 이거 하면은 욕먹으니까. 근데 누가 하라고 뒤에서 소리 질렀냐면 이 사람들, 민노총. 이 사람들은 노동 관련된 법이 통과될수록 집단의 존재 목적이 그 당위성을 가지니까 뒤에서 계속 이런 거를 넣으라고 압박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펜은 우리가 다 받는 거고. 노란봉투법 뭡니까? 노조가 마음껏 깽판을 치고 파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 한번 해고가 된 사람도 그 회사 사측에서 다시 노조에 참여해서 파업을 해도 되는 권리.
그다음 하청업체가 파업을 했을 때 원청 위에 있는 회사가 다른 하청업체를 못 고르도록 하는 권리. 그럼 이제 원청은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종합 세트로 묶이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임금은 계속 오릅니다. 못 잘라요. 사람을 못 잘라. 그럼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으로 묶입니다. 고용이 제한됩니다. 투자가 제한됩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점점 안 오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감옥 갈 게 무서워서. 점점 대한민국 사회를 선진적으로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경제 영역이 축소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계속 갇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안보입니다. 안보. 보수한테는 당연하죠. 그죠? 디폴트 값입니다. 안보를 이해할 때 좌파, 우파 세계관이 분리가 됩니다. 좌파는 상대 국가의 의도를 봐요.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신뢰해요. 아, 가서 냉면 먹으면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아무리 먹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나쁘지 않게 바라봐. 아주 기계가 있는 청년이더군. 라고 양산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화가 올 줄 알아. 근데 보수는 달라요. 아까 제가 인간론을 왜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집단이 됐을 때 야만성을 드러낸다라는 거.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절대로 우리한테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힘이 강해야 된다. 의도, 의향 X, 힘 OK. 이게 바로 보수의 안보론입니다. 그랬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날렸죠. 저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유지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의 의도를 믿지 않고 소련과 경쟁을 했죠. 누가 더 많이 군비 쓰는지 한번 경주해보자. 둘이 달렸어요. 레이건은 자신 있었어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계속 써봐 하다가 소련은 우르르 폭삭 무너져서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를 레이건 대통령이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보를 인식할 때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고 실제로 전쟁 많이 일어났고 그때 유일하게 기댔던 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죠. 자유국가들은. 유럽도 미국이 지켜주고 대한민국도 미국이 지켜주고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테오도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태평양을 미국이 장악을 해야 미국도 안전하고 세계 평화도 온다 이런 논리로 이제 태평양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태평양 질서에 해양 질서에 편입이 되었죠. 아슬아슬하고 무서운 시대였지만 냉전이 그래도 미국이 종국적으로 소련한테 승리를 거두었고 대한민국 그 수십 년 동안의 경제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라는 제국도 처음에는 작게 태어났지만 세력이 커지고 황제 체제가 들어서고 땅을 정복을 많이 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졌고 군사력이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르르 폭삭 망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지면서 100년 전에는 이렇게 호기로웠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능력은 맞는데 뭔가 불안 요소들이 주변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중동에서도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대한민국한테 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은 샤샤가 되는 거죠. 그죠? 미국이 옛날보다는 더 강하죠. 물리적으로 더 강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는 거, 도덕적 권위라는 거,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과거만큼 견신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옛날에는요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으로 미국한테 많이 매달렸어요. 막 살려주세요. 반공의 보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움직여서 한국전쟁 참전할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압력도 행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막 지친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시아만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대만은요 지금 전쟁세 도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해도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상황이 지금은 여유로울 때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군사기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중국 애들이 다 땅 사놓은 거예요. 이만큼 지금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제 이 압력이 빵 터질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나토 포럼에 참석을 했죠. 그죠? 여기에 기시다 일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백악관의 2층에 왜 이렇게 딱 메인에 이 지도자를 세웠냐면은 미국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또는 적국한테 뺏기면 큰일 나는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미국 안에서는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아니면 버려야 된다 논쟁이 심하고 근데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역이 다 러시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독일과 러시아의 직접 대결이 거의 바로 앞까지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2,000명을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병사를 파병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여기서 물러나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북한에 선수 쳐가지고 파병 요청, 무기 요청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처음으로 명문화가 됐어요. 문서로 3대 핵 전략 무기죠.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 폭격기가 대한민국에 상시 배치된다. 전시 말고 상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대한민국 우리 편. 두 번째, 여기 정말 위험한 나라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원래는 우크라이나만 둘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다급해서 북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미국이 확인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기술을 받고, 이제는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진출까지도 걱정해야 되는구나. 일본 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국제정치 책 중에 어떤 내용이 많냐면은 러시아의 동진과 중국의 서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그거 잘 캐치하는 줄 아세요? 동진하는 러시아랑 싸워봤잖아요. 그 움직임을 딱 아는 거예요. 1800년대에 영국이 러시아를 봉쇄하고 대륙으로 가두려고 했었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와 크림반도에서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가 극동아시아로 와서 블라디보스톡을 점유했어요. 그걸 바라본 일본이 저거 놔두면 우리 죽겠는데?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공동 목표를 갖고 러일 전쟁. 지금 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의 국제 정치 전략사를 배울 때 해리 트루먼을 뭐의 창시자로 배우냐면은 봉쇄 전략의 창시자로 배워요. 제가 아까 봉쇄라는 단어 썼죠. 1800년대에는 영국이 러시아를 대륙 봉쇄했거든요. 근데 냉전 때에는 트루먼이 소련을 대륙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리스랑 대한민국을 이용해가지고 서유럽을 이용해서. 지금은 어찌됐든 러우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이제는 중국만 주적이 아니고 러시아도 주적이 됐으니까 대륙형 국가인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를 대륙에 가둬야 된다. 그 새로운 신구상을 발표했고, 나토가 여기에 참여했고, 나토의 적이 러시아고 러시아의 친구가 북한이고 북한의 주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구도가 더욱더 굳어진다고 봅니다. 굳어진다라는 것은 동유럽만큼 대한민국도 저는 위험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쟁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게 너무 분통 터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전 때도 항상 전쟁 분위기가 있었고 핵전쟁 난다 했어요. 근데 3차 대전 안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형님이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현대 철학자하고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다 막 제목이 막 무시무시해요. 우리를 속인 세계의 철학자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따뜻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주는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뭘 믿냐면은 가정의 위대함을 믿어요. 가정의 독보성을 믿어요. 정부가 해줄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애정 가운데에 훈육을 받으며 정부라는 비인격체가 줄 수 없는 따뜻한 인격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방하고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구나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거는 가정 말고는 어떠한 집단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봐요. 이 가정만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최초의 장치이자 궁극적인 장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왜 가정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철학자들을 쫙 보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정.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89년 1월 11일에 퇴임사를 발표하거든요. All great change in America begins at the dinner table. 미국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하는 게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는 가정의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다. 너 걔랑 살아? 걔랑 가족 오케이. 동성 커플이야? 오케이. 너 결혼 안 하고 출산했어? 그래도 가족 오케이. 가족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을 하자. 건강가정기본법 발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통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윤리가 타락할수록 법제화하는 저는 시간 문제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비혼 출산 제도 개선하겠다 민주당. 이거는 2020년 기사인데 이거는 지금도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냐면은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에 그거를 민주당이 받고 앞으로 저러한 어머니도 국가가 지원금을 주겠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은 태어날 아이로부터 아버지를 뺏을 권한이 없다. 여성 혼자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게 가족의 정의가 되고 거기에 불쌍하다고 정부가 지원금을 대는 순간 이제는 그게 합법을 넘어서 생활 양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 최근에 나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근데 거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에 한 남성 연예인이 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를 보고 그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렇게 해요. 한 개인의 선택이 곧 태어날 아이의 가장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인 아버지의 가질 권리를 빼앗는 게 된다면 그거는 권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폭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그건 공공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점점 이성이 높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요 굉장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혼 출산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이 다 지금 상대주의적으로 정의 내리는 걸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정의 위기는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겠죠. 가족의 정의, 가족의 질서, 페미니즘과 남녀 대결이 일으키는 가족의 질서, 이혼율이 올라가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가족의 문화. 질서와 정의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 투쟁과 학술적 영역으로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의 문화는요,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정부가 고쳐줄 수 없는 영역이다. 가족의 문화는 그럼 누가 바꿔야 되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질서랍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 가정 문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건드려야 될 거는 놔두고 놔둬야 될 거는 건든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 애가 혼났어 선생님한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 네가 굴복해. 네가 잘못했네. 네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임마. 근데 그걸 못 참아요? 다 나섭니다. 요즘에는 군 장교들이 젊은 장교들이 전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2배, 3배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봉 탓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병사들과 충돌 일어나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애엄마들이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내 애가 뭐 먹는지 다 보내려요. 밖에 나가서 놔둬야 될 거는 다 간섭을 해요. 애가 도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를 다 가로 막아서는 거죠. 터치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스마트폰 안 보는 거, 식당에서 어른이 있는데 안 보는 거, 그런 작은 것부터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 다 놔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리함이 우상이거든. 내 애가 그냥 밥 먹을 때 조용히 입 닥치고 밥 먹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교사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만두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가정문화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근본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저출산도 위기지만 얼마 안 되는 애들의 퀄리티가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정보를 가질 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나서 이거 고쳐주나요? 못 고칩니다. 미래 부모가 될 분들, 현재 부모인 분들이 나의 생활 습관과 내가 우선순위로 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독보적으로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울타리, 애정, 성장을 줄 수 있는 가정 문화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마지막 화면입니다. 에드먼드 버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이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보존하려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존하려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전체주의 세력이 삼권 분립을 막 유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동력이 뭔지 아세요? 역사관이거든요. 저들은 절대 악, 친일파의 후손, 그리고 우리는 민주투사의 계승자들, 안중근, 윤봉길, 김구,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역사관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연합이 잘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이 세력이 잔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역사전쟁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황모 강사를 진돗개가 물어뜯은 거예요. 저 사람 한 명을 보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저는 그 중요성을 본 거거든요. 저 진지를 무너뜨려야 역사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한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 얘기를 주변에 하셔도 좋고, 역사책을 쓰셔도 좋고, 출판사를 하셔도 좋고, 후원을 해도 좋고,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제가 저번에 포럼 했을 때 참 놀랐던 게 국방 전문가 오시고 과학계 인재 오고 사업하시는 분 오고 정말 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6070 분들은 산업화 세대로서 이제는 지는 해고, 그 다음에 4050이 사회 중심부로 들어가서 딱 모든 거를 가지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우리 2030이 10년 20년 시간 금방 가거든요. 금방 들어가서 제도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제도권은 국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 언론, 영화, 문학, 잡지, 공연, 법조계, IT, 사업, 선생님들 전부 다 좌파들은 넓게 펴바르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문화적 권위와 아우라를 갖게 된 거거든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아우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역사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욕심 하나는 꼭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영역에서 1등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을 펴시고 성공을 하시고 각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이 될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게 소수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다수의 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섰던 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했을 때 해방 이후에 박헌영이라는 사람과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쳐들어봤어요. 새로 나라를 만들 건데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당신을 주석직으로 추대를 할 테니 승낙을 해라. 이게 남조선 전 인민의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집어치워라. 다수의 뜻이고 나발이고 난 오른편에 서겠다.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하지 말라고 남부가 전쟁을 일으켰고 끝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많은 증오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수의 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하지 말라 했어요. 오른편에 섰던 분입니다. 에드먼드 버크 당시 프랑스 혁명에 전 유럽이 지식인들이 날뛰었어요. 칸트도 찬성했고 헤겔도 찬성했습니다. 근데 에드먼드 버크 혼자 프랑스 혁명의 말로를 예언했어요. 저대로 가다가 다 죽는다. 오른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역사의 오른편에 선 분들로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